토크앤드시티 코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과연 어떤 업종에 어떻게 한국 시장에는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푸틴이 이제 장기 집권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에 실시될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영향이라는 것이 우선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사실 이제 장기 집권 당선이 됐는데 무려 80%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게 장기 집권인데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인기다. 그러면 푸틴의 리더십은 더 탄력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국민 여론이 시들하다. 당선이 되더라도 뭐 가까스로 51% 당선됐다. 근데 물론 이제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인 나발리가 석연치 않은 석방 직전에 죽음을 당하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정치적인 이 쇼 행위, 쇼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애도를 마음을 표현했을까? 그것보다는 이제 국민들에게 반발 심리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지금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하원으로부터는 전쟁에 대한 지원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 집권이 되면서 스탈린을 뛰어넘는, 소련 때 우리가 스탈린 알 거예요. 코스염을 이렇게 길렀죠. 스탈린을 뛰어넘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는 전쟁의 주도권을, 물론 뭐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계속 또 러시아가 좀 주도권을 가져갔지만 더 탄력받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이든 대통령이 끝낼 수나 있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상당히 밀착돼 있는 관계예요. 실제로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러시아 쪽에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 또는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때 누구와 맞섰습니까?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배우자인 힐러리 클린턴과 대결을 했죠. 그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로 뭔가를 주고받았던 그것을 돌쳐냈던 것이 러시아의 정보가 아니겠느냐. 그럼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 유권자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야? 바이든이 아니었어? 그러면 그것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또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자, EU에서 또 나토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만 하면 옆에 나라인 폴란드는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러시아가 그러면 여전히 곡물도 더 통제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천연가스도 지금 뭐 독일 쪽으로 또 서유럽 쪽으로 가는 상당 부분의 이 천연가스가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상당히 가격 조절을 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이 천연가스, 그 다음에 곡물과 관련된 기업들은 또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 비용이 정대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폴란드 같은 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가 우세해져서 오히려 크림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동쪽에 돈바스 지역을, 원래 돈바스는 러시아계와 우크라이나계가 뒤섞여 있던 곳이에요. 거기까지도 러시아의 수중에 넘어가 버리면 러시아 땅하고 가깝죠.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폴란드뿐만 아니라 체코나 또는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까지 더 이 안보적 위협을 이제는 봉착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K 방산, 뭐 K9 자주포, 뭐 천궁이나 이런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지만, 이런 방산 쪽도 하반기가 되면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확정이 되면서 물론 저희가 폴란드 그리고 미국의 이야기를 했지만 한반도에도 분명 영향을 줍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서 좀 더 돈독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중국과 북한이 밀착하는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중국도 상당히 북한과 대한민국을 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러시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러시아는 왜냐하면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을 상당히 경계하고 반면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북한과 밀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포탄이나 미사일들을 이제 북한으로부터 가져와요. 그러면서 최선희 외무상이 북한 외교를 대표하는 여성입니다. 근데 모스크바를 갔을 때 에이 설마 더군다나 선거전인데 푸틴이 만나주고 했었는데 푸틴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만납니다. 왜? 북한과 동북아에서 더 밀착된 관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중국보다도 북한이 더 러시아에 의존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쏜답시고 발사하는 그런 기술을 러시아가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고체 연료. 자,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의 장점은 뭐냐면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 어디든지 가서 그것이 어느 곳인지 우리가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그러고선 바로 잠수함에서도 쏘아버릴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보면 푸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정부, 우리 정부는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지금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방산 쪽이나 방산 관련 쪽은 계속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미중 충돌의 큰 그림 속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러시아와 또 북한의 관계, 또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함께 염두에 보시면서 어떤 투자자 전략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안에서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섹터별로 봤을 때도 어디에 타격이 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어디 그렇죠. 쪽에 타격이 갈까요? 물론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미중 충돌의 여파가 미쳤던 산업 섹터 쪽에 계속해서 가중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럴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다 치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거치게 나올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유일하게 재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하고 있는 건 아니 재선된다 하더라도 임기 저 건강을 가지고 나이가 나보다 많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아니 임기를 채울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런 상황에서 건강의 약점, 고령자라고 하는 물론 뭐 나이는 나이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작 선거전이 되면은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믿을 건 경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경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했던 아메리카 퍼스트 이걸 바이든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중국을 계속해서 타격을 해왔던 중국 때리기를 해왔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바이오, 또 철강, 해운, 조선 이런 쪽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다 좀 이상하다. 왜 중국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덤핑 성격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문호를 활짝 개방했을 때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중국에 대한 배려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때리기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적어도 선거 때까지만이라도 바이든이 다시 이제 재선된다면 좀 또 대중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박지원 앵커가 말씀했던 대로
반도체, 그 외에 바이오, 철강, 해운, 조선인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타격받는 쪽에서는 뭔가 또 대안이 되는 상대를 또 미국은 또 찾을 수밖에 없고 유럽도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다 보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될 수 있는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국가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부지리를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산업 구조상 반도체도 그럴 테고요. 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국가가 일본은 아직까지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만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고 그렇다면 HBM도 그렇고 이쪽에서 반사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기업이고 또 철강도 또 해운도 그러니까 바이오가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다 이제는 일종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분야와 섹터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음. 바이오, 뭐 철강, 해운 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 속에서 대만의 TSMC뿐만 아니라 오늘 날개를 달았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분명히 반사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중국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 있는 그 공장 시안과 우시에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공장을 중국도 왜냐하면 공급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마이크론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중국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반도체 굴기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려면은 그래서 IRA 법이 있고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네 그 마이크론에도 상당한 또 지금 혜택을 주고 있지만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리조나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삼성도 텍사스에 지금 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고 또 이 결정을 빨리 또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대선에서 이기면 다 이거 없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맹 관계 자체도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8만 전자가 되느냐, 9만 전자가 되느냐, 10만 전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내려올 수도 있죠.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올해 내년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가 바로 AI 반도체, 엔비디아, 디아는 엔비고 엔비는 디아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AI 반도체를 또 HBM을 또 대규모로 시의적절하게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또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른바 이런 기술 동맹적 관계가 안보 동맹적 관계와 함께 수렴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HBM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물론 마이크론도 HBM들이 이 8단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상반기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12단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런 기술력 자체를 중국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뭐 삼성전자의 기술이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중국과의 거래가 사실상 끊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 HBM을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이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삼두 체제이든 이것이 이 쌍끌이 양두 체제이든 간에 계속 삼성과 SK 하이닉스에는 기회가 지속되는 그런 우리에게는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HBM 안에서는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안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주.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우리 국내 주식 안에서도 꿈틀꿈틀 거렸어요. 조선주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른바 중우장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그렇고 사실 조선이라는 것이 주가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 한 척이 수주가 되면 그걸 또 나중에 인도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걸리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수주했다는 것만으로 계속 그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다 보면은 사실 시간이 얼마 지나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조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시장의 영향력 등을 생각하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간 내에 수익 산출을 위한 접근이냐 아니면 중장기 2년, 3년 포트폴리오의 구상이 설계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미국의 5개 노조, 미국에도 이제 이른바 노동자들의 큰 노조들이 있습니다. 유니온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중 충돌에 편성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가령 조선이다, 해운이다 이런 거. 아 중국이 지금 뭔가 덤핑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조사를 해봐라. 이게 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뭐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또 정조준에서 그런 좀 규제를 높이는 이런 것도 작동을 하겠죠. 어느 순간인가는 지금도 일부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올해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면 우리로서는 조선 또 해운 이런 부분들을 좀 반사이익 어부지를 가져갈 수 있거든. 특히 이제 조선 쪽에 우리가 3대 조선사 그러면 HD 현대가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고 하나오션이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 리조트 아닙니다. 근데 하나오션인데 지금 하나오션에 조금 주목을 해보는 부분은 이제는 이제 한화의 주력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 김동관 회장도 상당히 여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제가 하나에서는 이 김동관 회장의 리더십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아버지 이제 김성현 명예회장 때부터 계속 회사 성장세를 가져왔지만 하버드대 출신이죠. 이 김동관 회장부터는 굉장히 좀 이 이른바 우리가 회계 장부상에 아주 주도 면밀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오션이 최근에도 정권사의 추천주로 떠올랐죠. 그런 부분을 보면 조금 저 PBR에서 고 ROE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구조의 연장선상에서 물론 삼성중공업이나 HD현대까지도 경고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결국 한국은 조선 아닙니까? 거북선을 만들었던 국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조선주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오션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 그렇죠. 보면은 가치주보다도 실적주에 조금 더 눈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우리가 뭐 성장주, 가치주 그러니까 지난해 너무 뜨거웠던 게 뭡니까? 바로 뭐 에코는 프로고 프로는 에코다 아니면 BM이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네. 대부분의 경제 채널에서도 그랬고 뭐 배터리 아저씨가 뭐 또 날개를 달고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절대 투자 기준에서 투자 가치 차원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나 이런 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펀더멘털하냐 있느냐 또는 회사의 성장에 대한 기술력이 충분하냐 그다음에 뭐 재무 구조나 CEO의 리더십 이런 부분을 따지잖아요. 한때는 우리가 CEO 리더십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실제로 올해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좋습니다. S&P 500이 역대 기록을 갱신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왜 쑥쑥쑥쑥 안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구조적 차원이 있겠죠. 우리가 뭐 코로나 국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변수들이 작동해서 곤두박질 쳤다가 또 3,000포인트를 코스피를 돌파를 했고 지금은 또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어떤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상당히 신중해졌다 시장이 우리 시장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안정적으로 구조가 바뀌었다 예측 가능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선 마냥 급격히 뭐 그걸 다 원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숨어 있는 종목이 뭐 급등하면 그러 난 돈 벌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실적이 좋은 정말 실질적 성장 가치 실적주를 찾아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 이제 1분기가 거의 다 흘러가고 있는 3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추정되는 1분기 실적 등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2월 동안의 실적도 우리 매일경제 TV와 또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실적이 밑바탕이 되는 그런 기업들에 이제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좀 더 안정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는 물론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고 AI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최근 또 2차 전지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실적이 있느냐 그 부분을 더 눈여겨봐야 되는 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어디를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디를 봐야 될지 콕 하고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정부가 지금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지난해인가요? 공매도를 올해 6월까지 지금 공매도가 일단 뭐 전혀 금지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공매도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왔던 그 공매도는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투자 세액에 대한 그런 조정도 있었지만 최근에 정부가 가지고 나온 게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향후에 꾸준한 수익이 예상되는 업종이 어디냐. 그걸 놓고 보면 돈과 관련되는 섹터나 산업 쪽은 우리가 지금 우리 뭐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내용을 따져보고 나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뭐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그러면 성과급을 나누었다 그래서 상당히 또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지 마라. 대출 금리 올릴 게 아니라 예금 금리도 좀 더 올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금융이나 그다음에 화재 생명보험 관련주도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우리가 추천주로 잘 떠올르지 않았던 이 금융이나 또는 화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또 추천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은 특히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BNK 금융이나 현대화재 해상부, 현대화재 해상의 경우에는 조금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지만 이제 그래도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삼성생명 또 계속해서 보험과 금융을 동시에 이제 합함으로써 사실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는 게 메리츠죠. 네.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들까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새벽이죠. 2024 GTC가 있었습니다. 눈여겨봤을 만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2시간 동안 보면서 사실 저는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 같다. 젠슨 왕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림밖에 생각이 안 남긴 했거든요. 네. 그 안에서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봤었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 잘 나가고 있는 젠슨왕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는 우리 기업은 어디냐. 당장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SK 하이닉스도 있겠죠. 또 하지만 또 이 GTC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에 삼성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신기술도 지금 발표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AI 반도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속도가 이제는 CPU보다 몇 배나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것보다 두 배 반 정도 더 빠른 HB100를 지금 엔비디아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엔비디아의 기술이 어느 기업들과 또 맥이 닿아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봐도 좋겠죠.
네, 지금 엔비디아 GTC 2024가 어제 새벽 2시간 동안 열려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봤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SK하이닉스도 있었고 삼성전자도 참여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증권사 추천 종목이기도 한데 새 휴대폰 판매 효과와 더불어서 미중 충돌과 실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파이낸텍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하네요, 이 요즘.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업의 가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냐면 결국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사실상 이 기업 분석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파이nem텍의 모기업이 사실은 20년, 25년 전에 내비게이션을 만들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지금은 오히려 그 시작점보다 뭐 수백 배, 심지어는 뭐 굳이 따지자면 수천 배의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파이nem텍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삼성의 폴드폰이죠. 삼성의 이 폴드폰 부분에서 금속판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나 KH바텍이나 이런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기업이 바로 파이nem텍인데, 그러는 와중에 이 기업은 지금 금속판을 독점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는 게 뭡니까? 이게 힌지입니다. 힌지. 네. 이 힌지도 새롭게 이제 생산 역량을 갖추면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뚜껑을 열면 열수록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전기차 쪽도 진출한 거예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뭐 전기차가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에 좀 밀려서 좀 주춤하긴 합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전기차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상당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주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지금 이 움직이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차가 자칫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이걸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이 전기차 하우징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안정적으로 꽉 묶어둘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하우징 모듈까지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이 파이nem텍이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추정되는 매출액이 5,511억 원. 그러니까 추정액입니다. 영업이익이 379억 원 달성할 것으로, 물론 우리가 아직 1분기 정도의 시점이지만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20년, 25년 전에 한낱 그냥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회사에서 출발된 게 그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또 단계가 있었겠죠. 지금은 엄연히 삼성전자 폴드폰에 금속판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으로까지 도약을 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초점을 또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폴더블 폰 부분에서는 금속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파이nem텍까지 마지막으로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배종찬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